안녕하십니까?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는 페터 빅셀의 산문집이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사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당연해 보이는 익숙한 일들, 작고 큰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사유할 계기를 제공하며 느림의 미학을 발견하게 한다. 특별한 사건 없이도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복한 만남을 주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이 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슈바이처 일루스트리어테에 실렸던 페터 빅셀의 칼럼들을 모은 것으로 원제는 존스는 오늘 오지 않는다이다. 페터 빅셀은 1935년 태어났으며 스위스의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스위스의 거의 모든 교과서에 그의 글이 실려 있을 정도로 스위스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1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이후 전업 작가로 데뷔하였으며 1964년 사실 블룸 부인은 우유 배달부를 알고 싶어 한다를 발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책상은 책상이다는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페터 빅셀과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존스는 오늘 오지 않는다. 늦은 오후면 나는 대개 적포도주를 한 잔 들고 여기에 입구 오른쪽 두 번째 탁자에 앉아 있다. 오늘은 일단 혼자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탁자에 와서 함께 앉지만 건너편 자리는 빈 채로 있다. 평소에 존슨이 앉는 자리다. 그는 오늘 오지 않았다. 수요일에 오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존슨의 자리를 비워두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그리고 오늘 그가 오지 않은 것도 우연일 뿐이다. 그렇다. 나는 존슨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비어있는 건너편 자리는 내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림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시계를 본다. 그래, 오늘은 아무래도 오지 않을 모양이다. 사실 이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5분, 다시 10분을 더 기다린다. 아니, 나는 존슨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 건너편의 빈 의자가 나를 세차게 붙들고 기다리라고 강요한다. 그 빈 자리는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린 다른 한 사람, 롤프 티틀러과 그가 나에게 들려준 간결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 이야기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저기 참새 보이지? 그가 언젠가 졸로투룬의 어느 전원주택 지붕을 가리키며 말했다. 작고 단순한 구리공 형태인 지붕 탑 옆의 용마루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참새는 지금 기다리는 중이네. 그의 말에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게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그는 거의 화를 내다시피 말했다. 자네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 다음에 이야기하지. 그 뒤로 며칠이고 몇 주고 나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위를 쳐다보았다. 참새는 정말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뭘? 나는 내 탁자에 앉아 기다린다. 아니,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기다릴 뿐이고
롤프 디틀러와 그의 참새를 떠올린다. 지붕에 앉아 기다리는 참새. 새들도 기다림을 아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럴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과 비슷하게 옷을 차려입은 동물들이 등장하는 동화를 어릴 때부터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가끔 들려주던 라퐁텐 우화는 정말 좋아했다. 그 우화는 동물들을 의인화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연상시킬 뿐이었다.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입에 문 여우가 작은 호수를 지나가다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다른 여우라고 생각한다. 여우는 물에 비친 여우가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그걸 물려다가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를 물에 빠뜨려 잃어버린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 우화를 들려준 데는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내 케이크 조각보다 누이의 접시에 있는 게 더 커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우화. 지붕 위에 있는 롤프의 참새는 아마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저 기다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 뿐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롤프의 말은 정말 옳았다. 롤프는 중병에 죽을 병에 걸려 있었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저 기다리는 것. 나는 롤프만큼 철저하게 살고 집중하여 관찰하고 격렬하게 즐기고 끈질기게 놀고 고집스럽게 슬퍼한 사람을 거의 알지 못한다. 그는 강하면서도 감상적인 시인이었다. 기다리던 참새 이야기를 포함하여 어떤 이야기든 아무 생각 없이 꺼내지 않던 시인. 사람들은 침묵하며 그와 함께 탁자에 앉아 있을 수 있었고 그와 함께 기다리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 나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그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언젠가 그가 침묵에서 깨어나 불쑥 입을 열었다. 전원주택의 지붕 용마루에 앉아있던 참새 기억하나? 크고 거만한 집박이 한 마리가 여름 내내 구리공 위에 앉아 노래했지. 작은 참새는 공 옆에 앉아 커다란 새를 경탄하며 바라보았고 집박이는 참새가 자기를 경탄하도록 두었네. 집박이가 먹이를 찾거나 주변을 둘러보러 잠시 자리를 비우면 참새는 용감하게 얼른 공 위로 올라가 거드름을 피우며 노래하는 신용을 했지. 이제 자기가 집박이니까. 하지만 집박이가 돌아오면 참새는 바로 내려와 다시 공 옆에 앉아 집박이를 올려다 보았네. 늦여름 어느 날 집박이는 돌아오지 않았어. 이사를 갔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더 이상 오지 않았지. 참새는 그때부터 공 옆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네. 그 뒤로는 절대 공 위에 앉지 않아. 그저 옆에 앉아서 집박이가 돌아와 공 위에 앉기를 기다리지. 새들도 기다림을 알까? 인간은 기다릴 수 있을까? 존수는 오늘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수요일엔 그가 오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나는 롤프를 기다릴 때가 많다. 그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바람에 쓴 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 소녀가 다락에서 오래된 전동 타자기를 찾아냈다. 타자기는 이제 작동하지 않아 그걸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 아이는 방 한 구석에서 앉아 타자기를 가지고 논다. 아니, 타자를 치듯이 노는 게 아니라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이 작은 손가락으로 자판을 부드럽게 건들고는 사라지는 음에 귀를 기울이듯 허공에 쓴 알파벳을 올려다보고 확인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알파벳을 쓴 뒤에는 허공을 바라보는 사마음 듣기가 따라온다. 아이는 진지하고 경건한 자세로 타자를 친다. 나는 아이가 1시간 뒤에도 여전히 타자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뭔가 핑계를 대고 아이 옆을 지나가며 자판과 아이의 손가락을 본다. 아이는 정말 단어와 문장을 쓰고 있다.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그 어느 곳에도 쓰여지지 않을 문장들. 허공에서 해체되어 아무 곳에도 있지 않으나 지금부터 어디에나 있게 될 문장들. 아이의 손가락처럼 여리며 아무도 못 볼 정도로 투명한 문장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이미 쓰였다.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시의 진지함이다. 나는 입을 다물고 그저 감탄한다. 우리 둘 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허공 어딘가로 사라져간 소녀의 문장들은 로마의 옛날 신교도 공동묘지에 있는 1821년에 쓰인 묘비명이 생각나게 한다. 26살의 결핵으로 죽은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키츠는 자기 묘비에 이름은 없이 여기 물 위에 이름을 쓴 자가 누워 있다라는 문장만 쓰여 있기를 바랐다. 이 문장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묘지를 방문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린 소녀가 허공에 쓴 글씨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문장을 이해한 것 같다. 물 위에 쓴다는 말, 허공에 쓴다는 말. 종이에 쓰는 글보다 가치가 없을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까? 물에 새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가? 모든 것인가? 나는 일기 쓰기가 두렵다. 살면서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2, 3일 뒤에는 늘 포기했다. 일기장은 내 날들을 망쳤다. 낮에 경험한 일을 저녁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일기장을 위해 살기 시작했으니까. 일기장을 위해 움직이고 일기장을 위해 관찰했다. 일기장을 위해 술집을 고르고 일기장을 위해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다. 의미 있는 일만 해야 한다면 인생은 삭막해진다. 일기장에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음 이라고 적은 그 오늘은 상황에 따라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이었을 수도 있을 테니. 물론 나는 내 일기장이 그립다. 이제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로 나에게 큰 감동을 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그 일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도 더 이상 모른다. 나에게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영원히 사라졌다. 어린 소녀처럼 작동하지 않는 타자기로 일기를 썼더라면 어쨌든 쓴 것이니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사용할 수는 없더라도 우주 어딘가에 그리고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을 게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썼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쓴 글들 대부분은
아마 종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허공과 물에 가서 닿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녀가 했던 것처럼 그런 인내심으로 그렇게 진지하고 경건하게 하지는 못했다. 심지어 허공에 쓸 때조차 나는 허영심 때문에 다리 사이에 주리대를 낀 채 땅으로 다시 내동댕이 쳐졌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일기장이 없으니 누가 어디서 말했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아직 무명이고 빈곤하던 서정시인 넬리 작스를 전쟁 직후에 스톡홀름으로 찾아갔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그녀가 먹지 리본이 없는 타자기로 글을 써서 종이에 글씨가 전혀 찍히지 않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했다. 그녀가 혹시 이성을 잃은 건 아닌지 두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먹지 리본을 살 돈이 없던 차에 등사용 왁스 원지가 들어있는 큰 상자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한다. 나중에 혹시 형편이 나아진다면 그때 가서 등사용 원지로 인쇄할 수 있으니까요. 잠정적으로 바람에 써둔 글. 굳이 공들여 관찰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페터 빅셀은 나는 에밀과 같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는 내 눈에 진정한 어른이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두 아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많은,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 나는 그에게서 특별히 할 일 없이 감탄하며 무언가를 구경하거나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서도 그저 거기서 서성이는 법을 배웠다. 그냥 여기 있기, 그냥 존재하기, 그냥 살아있기. 우리 그냥 여기서 존재하며 살아있는 시간이 아주 많은 따뜻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